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콧대 높기로 소문난 민씨 가문의 기와집이 있었답니다. 그 집은 어찌나 으리으리한지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조차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구중궁궐 부럽지 않은 99칸 기와집. 그 높은 담장 너머로는 사계절 내내 풍요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그늘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지가 가까워져 오는 어느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찬소리가 내려앉은 마당을 가장 먼저 밟는 사람은 언제나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살얼음이 낀 우물가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뺨에는 불에 데인 듯한 흉측하고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차거나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시집온 민대감댁은 조선 팔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 그곳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서슬퍼런 시어머니 조씨 부인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한양 왕실과도 줄이 닿아 있는 권세가 출신으로 체면과 격식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벙어리의 얼굴마저 흉한 며느리는 가문의 수치이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인은 며느리를 액바지라 부르며 하인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부엌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는 연화의 얼굴이 붉은 불빛에 일렁였습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도 그녀는 기침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연화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정을 담그고 맛을 내는 솜씨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된장과 고추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깊고 그윽한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연화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아욱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고 직접 담근 3년 묵은 된장을 풀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은 마치 그녀의 간절한 기도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창 호지를 환하게 비출 무렵 조씨 부인이 기침을 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단 이불을 걷어내고 화려한 자개장 앞에 앉은 부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아침상 소반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향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반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가 올린 밥상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훑어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아욱구,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부인의 시선은 음식 너머에 있는 연화의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 흉한 얼굴을 들이미는구나. 부인이 싸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네가 만든 음식에서는 천한 냄새가 난다.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침상을 차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죄인처럼 몸을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은 소리 없는 비명이 되어 속으로만 삼켜야 했습니다. 부인은
숟가락을 드는 척하다가 갑자기 소반을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에잇! 입맛 떨어지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밥상이 엎어지고 뜨거운 된장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국물은 연화의 치맛자락을 적시고 방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사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하나가 연화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치워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조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연화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사기 조각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손가락이 욱신거렸고 날카로운 조각에 베인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된장국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오히려 연화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정성을 다해 끓인 그 마음이 천대받고 짓밟혀 그녀는 행주로 바닥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녀에게 눈물은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방울이 쏟아진 국물과 섞여 묘한 얼룩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런 연화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개케, 복이라곤 지지리도 없는 것.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 죽은 것도 다 내년에 그 살 때문이야. 그 말은 연화가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저주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는 말은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간신히 뒷수습을 마친 연화는 쟁반에 깨진 그릇과 더러워진 행주를 담아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잔치 준비나 똑바로 해라. 실수했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부엌으로 돌아온 연화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부엌의 낡은 나무 기둥도 함께 우는 듯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 바람이 그녀의 젖은 눈가를 시리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흘린 그 눈물과 인내의 시간이 장독대 안에 잠들어 있는 된장처럼 서서히 발효되어 언젠가 세상을 놀라게 할 기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은 민대감댁의 가장 큰 행사인 조씨 부인의 육순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려한 등불이 내걸리고 전국 각지에서 귀한 손님들이 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부엌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쌀을 씻고 고기를 다듬으며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대감댁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습니다. 마당 곳곳에 내걸린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어둠을 밀어내고 담장 밖까지 풍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씨 부인의 육순을 축하하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대작들의 가마가 줄을 이었고 비단 옷을 입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산의 진미는 보는 이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며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 부엌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명의 하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뚜껑 부딪히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다급하게 고함을 치는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런데 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리인 갈비찜의 맛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주방상궁이 맛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간이 맞지 않아 너무 싱겁고 깊은 맛이 없어. 고기를 재울 때 쓴 간장이 문제였는지 아무리 졸여도 밍밍한 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손님상에 내가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다시 만들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방 상궁의 이마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전을 붙이던 연화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방 상궁이 당황해하는 틈을 타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친정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100년 묵은 시간장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끓고 있는 갈비찜 솥에 시간장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밍밍하던 국물색이 진하고 먹음직스럽게 변하더니 코끝을 자극하는 깊고 풍부한 향기가 부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상궁이 깜짝 놀라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맛은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과 풍미에 그것은 죽어가던 요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연화의 기조와 정성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러가 우른정다도 바로 그 순간 조씨 부인이 부엌 상황을 살피러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눈에 비친 것은 천한 며느리가 감히 귀한 손님상에 나갈 음식에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를 넣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2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조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부엌을 찢어놓을 듯 울렸습니다. 음악 소리에 묻혀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부엌 안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부인은 성큼성큼 다가와 연화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고개가 돌아갔고 손에 들고 있던 호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귀한 시간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감히 내 잔치상에 독을 타려 하다니 내가 기어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부인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손짓했지만 부인의 눈에는 그저 변명하는 몸짓으로만 보였습니다. 여봐라, 이 재수없는 것을 당장 끌어내라. 부인의 명령에 머슴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바닥에 쏟아진 간장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끌려가는 연화의 뒤를 쫓아가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는데 이제는 음식의 해코지까지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다시는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할 것이다. 머슴들은 연화를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잔치옷을 얇게 입은 연화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조씨 부인은 연화가 입고 있던 겉옷마저 벗겨버렸습니다. 내 집에서 입혀준 옷이니 이것도 놓고 가라. 너 같은 것은 얼어 죽어도 싸다. 부인은 연화의 저고리 고름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연화는 얇은 속치마와 허름한 적삼 차림으로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흥겨운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문 밖은 지옥 같은 추위와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갈 곳 없는 연화는
눈부라치는 어둠 속을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발은 금세 감각을 잃었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찍혔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설 무렵 연화의 의식이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에는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감이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편안해질까? 그녀는 눈 덮인 소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하얀 눈이 끝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며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 보라를 뚫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눈을 밟는 뽀득, 뽀득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구부정한 그림자가 연화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택감을 구하러 나왔던 옹기장인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등이 굽고 행색이 남루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곱추, 영감이라 놀림받으며 산속 가마터에서 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 파묻힌 연화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웬 사람인가? 각환리오, 이 엄동설 안에 어쩌다가 박노인은 거친 손으로 연화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다행히 희미하게 남아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외투를 벗어 연화를 감쌌습니다. 노인은 작고 가벼운 연화를 지게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거처가 머지않으니. 늙은 노인의 등이 굽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등보다 넓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는 눈보라를 헤치고 가마터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흙으로 빚은 투박한 벽과 천장, 그리고 코를 찌르는 흙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아궁이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에는 낙지만 깨끗한 이불이 덮여 있었고 젖은 옷은 말끔히 말라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어 방문이 열리며 박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험상궂게 생겼지만 눈빛만은 깊고 자애로웠습니다. 연화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서둘러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사흘 밤낮을 꼬박 알았소. 저승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니 몸이 성할 리가 있나. 노인은 숟가락으로 따뜻한 숭늉을 떠서 연화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구수한 숭늉이 메마른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시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억울한 일이 많겠지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오. 노인은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그 또한 세상의 풍파를 겪어낸 사람의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연화가 기운을 차리자 그녀는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노인의 집은 숲속 깊은 곳, 낡은 가마터 옆에 지어진 초라한 움막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노인이 빚은 옹기들이 가득했는데 하나같이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색이 고르지 못해 팔리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의 항아리를
못난이 항아리라 부르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흙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그 항아리들이 왠지 모르게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노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뒤져 남은 콩과 거친 보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버려진 못난이 항아리들을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 못생긴 항아리들처럼 세상에 버려진 나와 이 노인이 서로 기대어 살아보자. 연화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맑은 물을 길어오고 숲속에서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콩을 삶았습니다. 노란 콩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가마토의 흙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박노인은 흙을 빚다 말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식어있던 그의 가마터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는 삶은 콩을 내져 메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야무진 손놀림에 네모난 메주 덩어리들이 하나둘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누구보다 귀한 재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묵묵히 지푸라기를 가져와 연화가 만든 메주를 묶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영혼이 만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메주들이 겨울 햇살을 받으며 꾸들꾸들 말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화의 상처 입은 마음이 딱지가 않고 아물어가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민대감댁의 화려한 기와집보다 이곳 초라한 움막이 연화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천국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연화와 박노인의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노인은 옹기를 굽고 연화는 장을 담그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늙은이와 벙어리 여인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세상 그 어떤 모자, 모즈, 나, 부녀, 훈유보다 깊은 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대감댁에서는 연화가 사라진 후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는 산골짜기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박노인의 가마터에도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연화와 박노인의 움막 주변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연화의 얼굴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뺨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항아리를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이 빚은 투박한 항아리들은 연화의 정성어린 손길을 거치며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양은 삐뚤빼뚤하고 못생겼지만 그 안에는 자연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산과 들을 다니며 갓 돋아난 봄나무를 뜯어 장을 담갔습니다. 냉이, 달래, 쑥 등 향긋한 봄나물이 들어간 된장은 겨우 내 묵은 입맛을 깨우는 별미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 노인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가마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온 내의원 왕실병원의 어의유이였는데 왕의 병을 고칠 희귀한 약초를 구하러 직접 산을 타다가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비단옷은
나뭇가지에 찢겨 남루해졌고 며칠을 굶은 탓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마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걸어왔습니다. 께 아무도 없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노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연화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시원한 물 한 바가지와 함께 자신이 방금 끓인 보리밥과 아욱 된장국을 내왔습니다. 반찬이라곤 묵은 김치와 풋고추 몇 개가 전부인 조촐한 밥상이었습니다. 어인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이 맛은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숭늉까지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지쳐있던 몸에 활력이 돌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왕의 수라상과 온갖 진귀한 약재를 다루어온 그였지만 이런 맛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 장은 보통 장이 아니구나. 어인은 마당에 놓인 못생긴 항아리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 항아리가 숨을 쉬며 장을 품고 있구나. 그는 옹기장인 박노인의 솜씨와 연화의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인은 떠나기 전 연화와 박노인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오늘 생명의 은인을 만났소.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그리고 이 장맛은 훗날 반드시 세상을 구할 것이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연화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가 가는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고픈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소박하지만 위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봄이 깊어갈수록 민 대감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과 높은 담장은 여전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조씨 부인의 신경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대로 내려오던 장독대의 장들이 모두 변질된 것입니다. 아침상을 차리던 주방 상궁이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장독대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조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야 할 된장은 검게 썩어 있었고 간장 위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조씨 부인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민씨 가문의 자랑이자 자존심이었던 장맛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곧 있을 왕실 진상친상이었습니다. 민대감댁의 장은 매년 왕실의 공물로 바쳐지는 귀한 품목이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대로 된 장을 바치지 못한다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왕을 기만했다는 죄로 큰 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장을 구해라. 조선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왕실에 올릴 최고의 장을 찾아오란 말이다. 조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맛있는 장을 구해오라고 닥달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장독대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민 대감댁의 입맛을, 아니 까다로운 왕실의 입맛을 만족시킬 만한 장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가져오는 장마다 조씨 부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퇴짜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터에서 기이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산 너머 옹기 가마터에 귀신 같은 장맛을 내는 곳이 있대. 맞아. 곱추 노인이 사는 곳인데 죽어가던 사람도 그 집 된장국 한 그릇이면 벌떡 일어난다더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인들은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숲길을 헤치고 한참을 올라가니 낡은 움막과 찌그러진 항아리들이 가득한 가마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연화와 박노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달큰하고 깊으면서도 맑은 향기. 그것은 민대감댁의 장독대에서 나던 썩은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인이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박노인이 흙투성이 손을 털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노인의 굽은 등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지만 장맛이 급했기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여기 장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있는 대로 다 내놓으시오. 값은 후하게 쳐주겠소. 그때 부엌에서 연화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수건을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녀를 그저 노인의 딸이나 며느리쯤으로 생각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오직 장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단번에 그들이 민대감댁 하인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낯익은 옷차림과 거만한 말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숨으려 했지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자신의 쫓겨난 서름과 억울함을 갚아줄 기회가 온 것일 수도, 혹은 자신이 만든 장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된 운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하인들의 무례한 태도에 장을 팔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조용히 노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인은 의아해했지만 연화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인들은 금화가 든 주머니를 던져주고는 마당에 있는 장독들을 수레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아리꼴하고는 궁궐에 들어갈 물건인데 그릇이 이래서야 원. 그들은 투덜거리며 못생긴 옹기들을 비단 보자기로 감쌌습니다. 연화는 그들이 싣는 장독 중 가장 귀한 시간장 항아리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들 몰래 항아리 뚜껑 안쪽에 작은 표식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매화꽃 한 송이였습니다. 매화는 연화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지금은 깨져버린 그 시간장의 이름이자 그녀의 아명, 이민과도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 장독 안에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것은 민대감댁 뒷산에서만 자라는 쌉싸름하면서도 독특한 향을 내는 야생 도라지 말린 것이었습니다. 그 향은 민씨 가문의 사람이라면, 특히 미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장독을 싣고 떠났습니다. 수레가 덜컹거리며 멀어지는 것을 보며 연화는 수건을 벗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해졌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장이 다시 그 집으로, 아니 더 높은 곳인 궁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장이 사람들에게 어떤 맛으로 기억될지, 그리고 그 맛이 불러올 파장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대감댁으로 돌아온 하인들은 조씨 부인에게 장을 바쳤습니다. 부인은 못생긴 항아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향기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 향기다. 아니, 이는 예전보다 더 훌륭하구나.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 구해왔든 상관없다. 이것을 예쁜 백자 항아리에 옮겨 담아라. 그리고
최고의 비단으로 감싸서 대궐로 보낼 준비를 하라. 부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인 양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쫓아냈던 며느리의 손맛이, 이독해 며느리의 손맛이,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못난이 온기 속에서 숙성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녀에게 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궐로 향하는 날, 조씨 부인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연화가 만든 장이 담긴 수레가 따랐습니다. 부인의 머릿속은 온통 왕에게 받을 칭송과 하사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파멸로 향하는 길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봄, 꽃들이 만개하고 세상이 온통 향기로 뒤덮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진하고 강렬한 향기는 꽃이 아니라 흙으로 빚은 못생긴 항아리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열어볼까요? 한양의 궁궐. 경복궁의 아침은 엄숙하고도 화려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황금빛 기와가 번쩍이고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진상품들을 왕에게 올리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수라가는 평소보다 10배는 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명문가에서 보낸 귀한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장정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입맛을 돋우고 건강을 지키는 근본이 바로 장맛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씨 부인은 비단으로 곱게 단장하고 근정전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민대감댁의 문양이 새겨진 최고급 백자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화가 만들고 박노인의 못난이 항아리에서 숙성된 된장이 옮겨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진상만 성공하면 우리 가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조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왕실로부터 받을 하사품과 칭송을 상상하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백자 항아리처럼 그녀의 탐욕 또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편전에서 임금님의 수라상이 차려졌습니다. 은수저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임금님은 경무에 시달려 입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젓가락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수라상궁이 조심스럽게 아욱 된장국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임금님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냄새가 아니라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향수와도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홀린 듯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짧은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맛은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짭조름한 첫맛 뒤에 오는 달큰한 뒷맛, 그리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맛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구나. 임금님의 굳어있던 미간이 펴지고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임금님은 채통도 잊은 채 국그릇을 비워나갔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내관들과 상궁들이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임금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장은 도대체 어디서 올라온 것이냐? 내 평생 이런 맛은 처음이다. 잃어버린 입맛이 돌아오고 기운이 솟는구나. 대기하고 있던 조씨 부인이 부름을 받고 편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조아리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것은 저희 민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이 미천한 신첩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담근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과연 명문과는 다르구나. 그 정성이 갸륵하다.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소원을 말해보라. 조씨 부인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하, 잠시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내유원 어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봄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연화의 밥상을 받고 기운을 차렸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조씨 부인을 응시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이 임금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은 이 장맛을 알고 있사옵니다. 이것은 민씨 부인의 솜씨가 아닙니다. 이 장에는 사람을 살리는 약효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와집이 아니라 흙과 바람이 키운 맛입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이 영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 우리 집 장독대에서 나온.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당황했습니다. 어이는 임금님께 고했습니다. 전하, 이 장에는 특별한 재료가 숨겨져 있사옵니다. 바로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백도라지입니다. 그 쌉싸름한 향이 된장의 잡내를 없애고 약성을 더한 것입니다. 부인, 만약 부인께서 직접 담그셨다면 도라지를 어떻게 법제하여 넣었는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씨 부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라지가 들어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임금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어이의 물음에 답하라. 침묵이 흐르는 동안 어이는 궁 밖에서 대기시켜 놓았던 진짜 주인공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옹기장인과 여인을 들라하라. 문이 열리고 허름한 옷차림의 박노인과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흑투성이 신발과 낡은 옷. 하지만 연화의 눈빛만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임금님께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이는 박노인이 가져온 찌그러진 못난이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전하, 이 장은 저 화려한 백자가 아니라 바로 이 투박한 옹기 속에서 익은 것입니다. 숨쉬는 옹기와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하늘이 내린 맛이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만든 것이냐? 연화는 말을 할 수 없기에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내관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미리 적어온 글이 있었습니다. 전하, 이 장은 제 어머니의 유산이자 저를 거두어준 옹기 할아버님의 땀방울입니다. 겉모습이 흉하다고 버려진 옹기들이지만 그 안에서 장은 가장 편안하게 숨을 쉬며 익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자연의 뜻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내관이 글을 읽어 내려가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찬 백자 항아리와 겉은 투박 하나 속은 진심으로 가득 찬 옹기라. 과인이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임금님의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민씨, 부인은 들으라. 너는 왕을 속이고 가엾은 며느리를 핍박하였으며 남의 공을 가로채려 했다. 그 죄가 태산보다 무겁다. 조씨 부인은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봐라. 조씨의 정경부인 직첩을 회수하고 민씨 가문에 엄한 벌을 내리라.
다시는 이런 폐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할 것이다. 병사들이 조씨 부인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절규가 멀어지며 권세의 눈이 멀었던 한 여인의 비참한 최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연화와 박, 노인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의 공이 크다. 내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리고 궁궐에서 지내며 수라간을 맡아주길 바란다. 편안한 집과 비단 옷을 주겠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종이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는 망극하오나 저희는 흙과 바람이 있는 산속이 편안합니다.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흙냄새나는 가마터에서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을 담그며 살고 싶습니다. 박노인도 거들었습니다. 전하, 늙은이는 그저 흙이나 만지다 가는 게 소원입니다. 저 아이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그들의 욕심 없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허허, 진정한 현인들이로구나. 좋다. 너희의 뜻을 존중하겠다. 대신 하사품을 내릴 테니 거절하지 말라. 임금님은 그들에게 왕실의 인장에 찍힌 명장, 민장의 칭호를 내리고 평생 걱정 없이 장을 담글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습니다. 다시 산골로 돌아온 연화와 박노인은 예전과 다름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움막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인정한 맛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장맛을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장을 팔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박노인은 흙으로 돌아가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마터에는 여전히 수백 개의 못난이 항아리들이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연화는 장독대 앞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뺨에 있는 흉터는 노을빛을 받아 더 이상 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독 뚜껑을 열고 잘 익은 된장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지난날의 소름도 눈물도 모두 녹아들어 달콤하고 구수한 향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맵고 짠 고통의 시간들이 발효되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맛을 내는 인생의 맛이 된 것입니다. 연화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녀였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항아리들을 스치며 웅웅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박, 노인이 그리고 세상 만물이 그녀에게 수고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밤이 깊었군요. 밖에는 눈이 그치고 달이 환하게 떴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주무세요.